안녕하십니까. 법률정보쇼 신유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자동차 세차하실 때 누구나 한 번쯤은 자동 세차기를 사용하셨을 텐데요. 자동차 자동 세차기 이용하실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동 세차기는 작동 방식에 따라서 문 형식, 즉 도어 타입과 터널식 세차기 두 가지 형식이 있어요. 인천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세차기는 문 형식, 즉 도어 타입이어서 기어를 P 상태에 두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깜빡하고 부주의로 B씨는 기어를 중립에 두었던 것이죠. 그 바람에 세차 도중 차량이 앞뒤로 움직이면서 세차기 브러쉬 등이 충격을 받아 파손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세차장 주인 A씨는 수리비와 영업손실 등 1,3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기에 이런 경우 자동차 주인 B씨는 과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까요? 세차장 주인 A씨는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이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차주는 자동 세차기가 작동하는 동안에 차량이 움직이지 않도록 기어를 주차 상태에 두거나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웠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과실 탓에 내 세차기가 고장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자 B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자동 세차기 종류에 따라서 기어를 중립에 두거나 주차에 두어야 하는 것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만약 도어 타입이라서 기어를 주차에 두었어야 한다면 그것을 세차하기 전에 나한테 알려주었어야죠.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원에서는 우선 차량 운전자는 자동 세차기가 작동하는 동안 기어를 주차 상태에 두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 부주의로 세차기를 고장낸 책임은 인정된다. 다만 세차기 종류에 따라서 기어를 어떻게 둘지 달라지게 되므로 차량 운전자가 혼동을 일으킬 여지가 없도록 세차장 주인은 기어 상태에 대해서 분명히 고지를 하고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세차장 주인 A씨가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에 대해서는 50%의 책임을 인정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였는데요. 즉 법원에서는 차량 운전자 B씨의 책임을 인정한 한편 세차장 주인 A씨의 책임도 인정하였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차하기 전에 세차장에서 기어를 주차 상태로 두세요 라고 안내를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다면 차량 소유주의 과실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에서 과실상계가 인정되기 어려웠겠죠. 실제로 그런 사건이 지난해 광주에서도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터널식 세차기입니다. 이 터널식 세차기에서 기어를 중립에 두지 않아서 세차기를 파손한 70대 차주에게 과실 책임을 인정하였고 세차장 주인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의 80% 책임을 인정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유소에서 경유와 휘발유를 엇갈려 주유하는 이른바 혼유 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주는 어디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씨는 2016년 5월 제주시 인근에 있는 M 주유소에서 자신의 디젤 엔진 크라이슬러 차량에 연료를 주유했습니다. 하지만 주유소 직원은 실수로 경유 대신 휘발유를 주입했던 것인데요. K씨는 엔진 세척 비용뿐만 아니라 핵심 부품 교체비까지 M 주유소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달라고 법원에 청구를 했는데 1심 법원에서는 엔진 세척 비용만 인정하였고 이에 K씨가 엔진 세척만으로는 내 차는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 이렇게 해서 항소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대구지법 항소심에서는 혼유사고를 당한 차주 A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엔진 세척 비용
128만 원만 인정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주유소 측은 부품 교체 비용 등 1,400만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판단하여 주유소의 손해배상 범위를 크게 인정하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재판부가 이렇게 손해배상 책임을 확대하여 인정한 근거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동차는 생명과 신체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사고로 인한 자동차 수리 시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리 범위에 관해서는 자동차 정비업체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며 전문가인 자동차 정비업체의 판단과 달리 수리비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 자동차의 안정성에 대한 의심을 가진 채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도록 하는 것은 운전자에게 가혹하다. 그러므로 합리적인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동차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수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혼유를 일으킨 주유소 측은 K씨 차량의 엔진 부품 교환 비용 1,355만 원과 대차 비용 등 포함하여 1,4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한 것입니다. 자, 오늘은 자동차와 관련한 다양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이 인정되는지 다양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제, 자동차와 관련한 손해배상 책임의 키포인트. 차량 소유자분들, 자동세차기 이용하실 때 자동세차기의 종류에 따라서 기어를 중립에 두는 경우가 있고 주차에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여 습관처럼 기어를 두시다가 자동세차기가 파손된다면 세차기 파손 비용을 물어줄 수 있기 때문에 세차기가 터널식인지 도어 타입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기어를 변경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음 주유소 혼유 사고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주유소 측에게 드디어 엔진 세척 비용뿐만 아니라 핵심 부품 교체 비용까지 인정한 판결을 내린 것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되 내 차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유하실 때 꼭 주유소 직원에게 휘발유입니다, 경유입니다 라고 먼저 안내를 해주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신유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쇼 송윤 변호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유사수신행위 피해자들의 정보 교류처로 대표적인 네이버 카페 백두산을 들어보셨나요? 피해 금액이 1조 이상이었던 아이데스 홀딩스 사건, 1천억 원 이상이었던 성광월드, KFM 파트너스, TNS 홀딩스, 골든에셋, 이숨투자,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사건들이 있습니다. 아이데스 홀딩스 사건은 대표인 김모 씨가 FX 마진거래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홍콩 현지에 설립한 땡땡 계좌에 자금을 출자하면 땡땡이 외환 딜러로부터 FX 마진거래에 필요한 증거금 중 일정 부분을 납입받고 나머지 부분은 피해자들이 출자한 투자금을 딜러에게 대여해줘서 FX 마진거래를 하도록 하고 딜러가 이 FX 마진거래에 따른 투자 손실로 자신이 납입했던 증거금 부분을 소진하게 되면 거래가 자동적으로 중단돼서 정산이 이루어지는 로스컷 장치가 작동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투자금으로 대여한 증거금의 부분은 딜러의 손실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된다. 딜러들이 손실과 관계없이 거래량에 따라 발생되는 수수료를 취득해서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배당하는 방식으로 매월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FX 마진거래 수수료 수입 등으로 원금과 이자 또는 수익금을 상환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이 기망했던 사건인데요. 이 사건에서 2014년 8월 29일까지는 피해자들과 대여기간은 1년, 이자는 월 2에서 4%, 원금을 보장하는 내용의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이후부터는 매월 약 2%의 수익금을 지급하면서 원금 손실 가능성, 그리고 투자금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 및 그에 관한 금융비용으로
지출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투자 계약서로 형식을 변경하고 투자금을 모집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외국환 거래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거의 투자금 지급이 되지 않았고요. FX 마진거래 사업에 사용한다면서 모집한 투자금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환한 수익과 원금의 자금원은 FX 마진거래 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이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돌려막기 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에 관하여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설명한 적이 없는 이상 편취의 고의와 기망행위를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는 특정명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죄, 그리고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최초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었는데요. 추후 상습성이 인정돼서 특격범 사기, 그리고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상습범으로 재기소돼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음에 알려드릴 사례는 KFM 파트너스입니다. KFM 파트너스의 손모 씨 등은 투자자들에게 NTPI에 200억 원을 투자했는데 NTPI에서 고수익이 창출되고 있다. 그리고 중국 북방 체보 웨딩 뷰티 사업에 투자를 했다. 투자를 하면 고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만기에 원금과 함께 약정한 이자, 즉 수익을 주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관계자, 대표 임직원들은 결국 형사처벌이 됐는데요. 특정 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죄, 그리고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자금을 담당했던 상무 장모 씨는 징역 5년, 대표 손모 씨는 징역 4년, 이모 씨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일부 최하위 모집책들은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는데요. 이 모집책들은 KFM 파트너스가 유사수신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본인과 가족들도 상당한 금액을 투자했다가 큰 손해를 보았다며 억울했는데요. 원금 보장을 약정한 사실이 없고 단지 상품을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한 점, 공모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들을 피력해서 5건 모두 무죄를 받았던 사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린 사건은 성광월드입니다. 대표 최모 씨는 성광월드는 미국 텍사스주의 게임기 생산 및 렌탈을 주 업무로 하는 회사로 2007년 12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이 최 대표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해왔다. 그리고 103대의 게임기를 미국 텍사스주 게임 매장에 두고 수익을 얻어왔다. 이 103대의 게임기를 미국 텍사스주 게임 매장에서 수익을 얻어왔으나 사업 확장을 위해 2009년 7월경 기존 이 103대를 모두 외부에 판매하고 그 판매 대금으로 새로운 게임기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시도하며 게임장 설치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을 한정적으로만 모집해서 한정 대수만 판매한다. 2017년 1월까지 사업 확장으로 300여 군데 게임장에서 3만 5천여 대의 게임기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을 직접 미국으로 데려가서 텍사스에 있는 게임장에서 기계를 보여주기도 하고 사진을 제시하기도 했죠. 성광홀드는 관리이사, 그리고 본부장, 부장, 과장, 대리, 주임 이렇게 다단계로 직급 체계를 갖추고 있었고요. 주임이 되기 위해서는 게임기를 구매한 지 1년이 경과해야 지원 자격이 주어졌으며 서류 심사 면접을 보고 심사 교육 이수를 하고 필기 시험까지 보게 했습니다. 또 필기시험에는 투자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투자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일정 수익금을 보장해 줄 수 없다. 원금에 대한 손해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도록 하는 치밀함을 보였고요. 대표와 그 측근 외에는 합법적인 정상 업체로 오인될 정도였습니다. 기계 한 대를 1,100만 원에 사면 36개월 동안 매월 수익금 명목에 금원이 지급되었고요. 소개한 자한테는 소개 수수료가 지급되고 소개한 자가 현금을 받아 보관 중인 피해자들의 통장에 입금시켜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투자금 중 게임기 구입 명목으로 사용한 돈은 수억 원에 불과했고요.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수익 사업을 통해 국내에 반입된 수익금은 전혀 없었습니다. 투자 유치 시 투자금 1,100만 원당 투자 유치 수당을 판매원 조직에게 지급하는 금융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계속 수신해서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할 수뿐임이 드러났습니다. 대표이사 최모 씨는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죄, 그리고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대표 사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 주제의 키포인트는 첫째, 투자 대상, 투자 계약의 명칭과 형식을 불문하고 원금을 보장하며 고수익을 지급하는 업체는 반드시 금융감독원의 제도권 금융사인지 확인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 보험설계사나 재무설계사 분들 중 유사수신행위인지 모르고 지인에게 소개하거나 본인이나 가족들이 투자했다가 금전적 피해는 물론 피해자들로부터 고소, 민사소송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반드시 수사에 임하기 전에 전문 형사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송윤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쇼 곽난주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배임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법은 배임죄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만약 그 배임 행위가 업무와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해서 형을 2배로 가중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배임 액수가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의율해서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5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이 굉장히 높지요. 그리고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다는 것은 이런 유형의 범죄는 엄벌에 처하겠다는 입법자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무상으로는 배임 액수가 5억 원 이상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강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실제 배임 액수가 5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정확히 입증되어야 비로소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배임죄의 기본적인 구성 요건은 형법 제35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먼저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무슨 의미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일을 봐주는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우선 대리인을 떠올리시면 될 겁니다. 대리인은 본인을 대리해서 일을 처리하고 그 결과는 본인이 책임지게 되죠. 또 회사의 대표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이사로서 한 행위는 회사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대리인이나 대표이사가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본인이나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행위를 하면 배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타인의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내 일을 처리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겠죠. 그런데 실무에서는 과연 어떤 업무가 내 일이고 어떤 업무가 타인의 일인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본사에서 물건을 받아다가 판매하는 대리점을 운영하더라도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법의 판단이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본사가 공급해주는 물건을 대리점에서 판매하고 그 판매 대금은 본사에서 수령해서 일정액의 판매 수수료만 대리점에게 주는 방식이라면, 이 경우에 대리점에서 자기가 아는 사람이 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줄 알면서도 그 사람에게 물건을 줘서 본사로 하여금 돈을 못 받게 했다면, 이 경우에는 본사를 위해서 물건을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다음 요건으로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서 배임 행위를 해야 하는데요. 무엇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냐? 이것은 결국 상식적으로 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당연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컨대 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이라면 대출 신청자의 재산 상태를 제대로 조사해서 은행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담보를 제공받고 대출을 해줘야겠죠. 그런데 대출 신청자로부터 청탁을 받고 이런 절차를 부실하게 진행해서 대출을 해주었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한편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배임 행위를 통해서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이득을 취했어야 하고 이로 인해서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해야 합니다. 예컨대 은행 직원이 대출을 해주었다라도 실질적으로 돈이 지급된 것이 아니라 서류상으로만 기존 채무자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고 또 실질적인 담보에 변화가 생긴 것이 아니라면 이로 인해서 은행에 손해가 발생했거나 또는 추가로 발생할 염려가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판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임죄의 구성 요건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형법상 과실범이 아닌 고의범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고의가 입증돼야 합니다. 따라서 배임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겠죠. 그런데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람의 속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위자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서 확인할 방법이 없겠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여러 가지 정황들을 종합해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영 판단과 배임죄의 성립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은 항상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경영상 판단으로 투자를 하거나 신사업을 시작했다가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러한 결정을 한 임원을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러한 투자를 결정하게 된 경위가 무엇이고 또 사전 조사를 제대로 했는지 이런 구체적인 여러 상황들을 종합해서 고의 여부를 판단해야지 단순히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거나 또는 결정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다소 소홀히 한 과실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번 주제의 키포인트는 배임죄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해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일이 아닌 나의 일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설령 타인에 대한 배임 행위로 평가되더라도 그 타인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역시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광란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률정보쇼 오성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도업체가 스타트업에게 특허 침해 소송을 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전부터 알고 있던 스타트업 대표가 선도업체로부터 특허 침해 소송을 당했다고 하여 이에 대한 대책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스타트업은 작은 의료용품을 제조하는 회사로 작년 말에 설립이 되었고 기존 제품들과는 전혀 다른 획기적인 방법을 도입해서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였고 출시되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기존 업체들과는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제조를 하였기 때문에 제품의 품질 또한 아주 우수하였습니다. 현재 이 의료용품은 국내에 몇 개 회사만이 제조하고 있는데요. 원래 이 의료용품은 A라는 업체가 제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B라는 업체가 생겨나서 시장을 양분했고 A 업체와 B 업체의 경쟁을 아주 치열했습니다. 후발주자였던 B 업체는 우세를 점하고자 A 업체한테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해서 2년간 소송이 이루어졌고 최종적으로 B 업체가 승소를 하여 후발주자였던 B 업체가 좀 더 많은 시장을 점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획기적인 제조 방식을 가진 스타트업이 설립되자 B 업체는 이 스타트업을 조기에 시장에서 퇴출하고자 이 스타트업의 일거수일투족을 조사를 해서 이 스타트업이 조금이라도 어떤 행정적인 실수를 보이면 관공서 등에 바로 신고를 하는 등 아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나아가 이 B 업체는 특허 침해 소송을 통해 A 업체를 앞지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스타트업에 대해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해서 초기에 시장을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B 업체가 특허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특허 소송을 통해 스타트업의 제조를 금지하는 것 이외에 이 특허 침해 소송을 통해서 이 스타트업의 획기적인 제조 방법, 즉 영업 비밀을 알아내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보통 스타트업들이 아주 좋은 아이디어나 기술을 가지고 시장에 뛰어들면 선도 업체들은 이 스타트업의 진출을 초기에 차단하기 위해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케이스였습니다. 이 특허 침해 소송 내용을 검토해 보니 B 업체의 특허와 이 스타트업의 특허 기술은 전혀 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비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B 업체의 속셈을 우리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이 소송에서 이기는 것뿐만이 아니고 아래 두 가지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첫째, 소송을 하면서 이 스타트업의 영업 비밀이 그 B 업체에 노출되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둘째, 상대방이 우리 제품이 특허 침해품이라고 시장에 소문내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장에 진입하는 스타트업은 특허 소송을 할 때 이 위 두 가지를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특허 소송 경험이 부족한 변호사는 소송에서만 이기려고 하다 보면 고객들의 영업 비밀이 소송 과정에서 다 노출이 됩니다. 또한 특허 소송을 제기한 측에서는 상대방의 제품이 특허 침해품이다 라고 소문을 미리 내버려서 향후 특허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신용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특허 소송 중에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고 결국 이 스타트업을 대리해서 특허 침해 소송에서도 승소를 했고 또한 소송 과정에서 저희 영업비밀이 노출되지 않았으며 판매 업체들에게도 변호사의 의견서가 첨부된 내용 증명을 다 보내서 특허 침해품이 아님을 지속적으로 알려서 좋은 평판을 시장에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제 선도업체가 스타트업에게 특허 침해 소송을 하는 이유에 대한 키포인트는 경쟁업체가 공경에 처하게 하기 위해서 무분별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등이 있으므로 특허 침해 소송을 방어할 때는 소송 과정에서 자신들의 영업비밀이 상대방에게 노출되는 것을 조심해야 하며 특허 소송이 확정되기 전에 자신의 제품이 특허 침해품이라고 업계에 소문이 나서 신용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오성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쇼 조원익 변호사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소식은 아무래도 부동산과 관련된 것 같습니다. 온 국민이 어느 지역의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관심을 갖고 있고 정부는 이를 어떻게 잡아서 경제를 안정화시킬지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나 시장과 정부의 관심이 전부 다 주택, 그것도 아파트라는 특정한 건축 형태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부동산을 법이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널리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서울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각 지역에서 부동산을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한 계획과 향후 이용 방법에 대해서 알 수 있다면 이를 토대로 장기적인 부동산 개발 사업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부동산에 투자할 부분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수회에 걸쳐서 부동산 공법에 대한 기초적인 법률 정보를 시청자와 공유해 볼까 합니다. 오늘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전체적인 모습과 도시계획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공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줄여서 국토계획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국토계획법은 국토의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개발 행위와 같은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 법은 토지의 이용 계획이라는 한 축과 개발 행위라는 다른 한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토지의 이용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 군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군을 빼고 도시계획이라고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을 한 단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법에서 특별시, 광역시는 광역자치단체, 시, 자치구, 군은 기초자치단체로 구분했었는데요. 이것과 다르게 국토계획법은 하나의 도시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하기에 용이한가를 기준으로 도시계획을 세웁니다.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 어려운 개념인데요. 예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시는 기초지자체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하지만 서울특별시 마포구는 기초지자체임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도시계획을 세우지 않고 서울특별시라는 광역 단위에서 도시계획조례를 수립하여 도시계획을 설정합니다. 이와 비교해서 제주특별자치도는 광역지자체이지만 자치도 수준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하위 행정기구인 제주시나 서귀포시는 도시계획이 별도로 없습니다. 이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것이 단순히 주민이 많고 적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하게 생활 권역을 공유하고 있는 범위를 설정해서 그 생활권 내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을 법을 통해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도시에 걸쳐서 수립되는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합니다. 2개 이상의 도시에 걸쳐서 광역계획권을 설정하고 장기 발전 방향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광역도시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수원시에서부터 용인시, 성남시를 거쳐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이에 있는 친분당선이 놓여 있는데요. 여러 도시에 걸쳐서 철도라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됩니다. 도시기본계획이란 도시의 관할구역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입니다. 즉, 해당 도시가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한 원칙을 수립하는 것이지요. 도시관리계획은 앞서 설명드린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되는 6가지의 계획을 말합니다. 6가지란 무엇이냐면 앞으로 계속 설명드릴 텐데 간단히 이름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용도 지역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용도 지역은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관리지역 등이 있습니다. 둘째는 용도 지구에 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도 제한지구, 경관지구 등이 있습니다. 셋째는 용도 구역에 대한 것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넷째는 기반 시설에 대한 것입니다. 철도, 도로, 학교 등이 기반 시설입니다. 다섯째는 도시 개발 사업과 도시 정비 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재개발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여섯째는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부동산 공법 첫 번째 시간, 오늘의 키포인트는 알려드릴 정보가 너무 많지만 간략히 정리하면, 첫째, 국토계획법은 토지의 이용계획과 개발 행위의 허가 기준이란 두 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토지의 이용계획은 도시계획에 따라 이루어지고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 도시관리계획에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기반시설,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이 있다입니다. 앞으로도 다룰 영역이 넓으니 함께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조원익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